다들 알고 계시지만 새롭게 정권이 바뀌고 또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공약으로도 발표됐고 또 새로운 서훈 국정원장님이 임명되셔서 여러 가지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자신의 강남 쪽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 새정치 민주화나 민주당 의원들이 급습을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약 48시간 이상 자기 오피스텔 안에 머뭅니다. 그때 핑계는 뭐냐? 밖에 나가면 야당 무서운 의원들이 있어서 다칠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왔다. 공포에 질려서 자기는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중에 진술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틀 있다가 나오면서 노트북 한 대와 데스크탑 한 대를 경찰에 자, 한번 봐라. 내가 뭐 아무 일도 안 했다라고 줬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틀 동안 이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무려 187개의 파일이 복구가 불가능한 전문적인 방식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을 정도 공포에 질렸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제 수많은 파일을 지웠지만 김하영 씨가 완전히 다 깨끗하게 지우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파일 하나 남겨놓습니다. 이것도 물론 지워놨는데 복구 불가능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복구를 하니까 이게 살아났어요. txt라는 메모장 형식의 파일이었는데 이 메모장 형식의 파일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뽐뿌나 보벨드림, SLR 클럽 같은 유명한 사이트 이름이 담겨 있었고, 특히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의 유머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재밌는 게 수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부터 이루어졌겠습니까? 김하영 씨가 컴퓨터를 주고 나온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13일. 16일 날 갑자기 경찰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 발표를 합니다. 대선과 관련돼서 어떠한 댓글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국정원 직원의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하는 등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김 씨의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이 각각 20개씩 발견돼 사용 기록 3천여 건을 확인했지만 비방 댓글을 찾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했어요. 첫째, 아니 3일간 수사해가지고 그걸 다 알 수 있어?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잠깐 그 txt 파일, 메모장 파일을 보여드렸는데 메모장 파일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댓글을 달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보시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게시판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기 전에 선동글을 무력화, 반대를 11번 정도 반대를 클릭해서 되기 전에 무력화시켜라. 되는 것을 막아라 라고 돼 있고, 베스트 게시판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베스트가 되기 전에 선동글을 반대를 3번 이상 눌러가지고 베스트를 되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디 댓글 달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어요. 특정한 게시물을 보고 이 글을 베스트 게시판으로 안 올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반대 추천을, 반대를 눌러서 못 올라가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는 이 추천과 반대 클릭에 대한 활동을 전혀 분석하지 않아요. 오로지 댓글을 달았느냐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도 주장하고 그 당시에도 주장했고 지금도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댓글을 안 달았는데 댓글 사건이라고 하면 댓글 단 흔적이 없다고 한 거예요. 한 행동에 주는 추천만 클릭을 한 건데. 그 다음에 노트북을 뒤져볼 때도 이 김하영이 지정한 4개의 키워드로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고배들이 뽐뿌 이런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보지 않고 그냥 제출한 컴퓨터의 하드만 봤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짧은 수사 기간을 거쳐서 저렇게 부족한 수사를 한 뒤에 대선 개입한 흔적이 없다라고 중간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바로 마지막 TV 토론이 있었던 날입니다. 정오 무렵에 김무성 그 당시 총괄선대본부장이 빨리 수사 결과 발표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있었던 TV 토론회 8시부터 있었던 TV 토론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구도 자료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당시에 뭐 태블릿 PC라든지 검색할 만한 자료, 연락받을 만한 핸드폰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여직원이 댓글 달았는 증거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막 물어보시면 당신은 인권 변호사라더니만 그 가냘픈 여직원이 갇혀있는 거 그런 거는 괜찮냐? 막 이러면서 댓글 달은 건 안 나왔는데 막 이러는데 이건 여러분 다시 보기를 한번 보세요. 실제로 이 대사를 해요. 문 후보님은 스스로 인권 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말씀도 없으시고 또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 주고 밥도 못 먹고 그런 부분이 이거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이 됐는데 뭐 댓글을 달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죠? 캡처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계시면서. 이분은 이날 경찰 발표가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신기하죠? 물론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반신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인의 딸은 어떨까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사의 미비점 보여드렸죠. 그것도 이상한데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후에 뭐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서 결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달리 정치에 개입했었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리고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2013년 6월에서야 기소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13년 6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전날 여러분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건 아시죠? 그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정원 직원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주민등록 등 사적인 정보를 뒤진 날이 바로 2013년 6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봤을 때는 국정원으로서는 검찰의 기소를 막으려고 이런 식으로 기소한 걸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 그 정보들을 조선일보에 넘겼고 조선일보는 그 정보를 9월 6일 날 보도를 했고 9월 30일 날 결국 최동욱 전 총장은 사퇴하게 됩니다. 대선 이후 검찰은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청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겠다고 법무부에 보고했지만 권력의 벽에 부딪힙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로 특수팀이 사실상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뒤에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에서 갑자기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425 진원 파일이라든지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2년을 끌다가 7월 24일 결심 공판을 하게 되고 대략 선고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과연 원세훈은 유죄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선고를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게 되는 거죠. 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혐의가 크게 두 갈래잖아요. 네. 하나는 국정원법 위반. 네네. 국정원법에는 그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네. 그런 국정원법을 위반해서 온라인 활동이라든지 또는 원래 해서는 안 될 활동들을 하게 한 것이 누군가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느냐에 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두 가지 중에 국정원법 위반은 계속 유죄였죠. 계속 유죄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파기환송 의견에도 국정원법 위반에 대한 문제는 판단은 없었고요. 없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425 진원하고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내려보낸 건데요. 만약에 425 진원 파일하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모든 부분이 판단하게 된다면 그때의 결론은 어떻게 될지는 또 장담 못합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국정원법 위반은 다 인정한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모든 또 유치권 여당도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온라인상에서의 행위들을 했고 업무로 지시로 이루어졌고 이건 다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큰 흐름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가 될 경우 2012년 대선 자체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처음부터 줄곧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반대했고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그걸 시비가 이어진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핵심적인 문건이 하나 나온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로 보셨겠지만 SNS 지형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는 국정원이 청와대 보건 문건이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입수해서 보도를 합니다. 거길 보면은 2011년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의 패배, 즉 박원순 시장의 당선을 보고 이거 SNS가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 당시 여권이었던 새누리당이 SNS에 약하니까 이러저러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담은 문서인데 그 제안을 담은 문서가 청와대에 보고됐고 실제로 그 보고된 다음 해인 2012년 2월에 국정원의 신의전단팀 확대되고 지원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실제로 그 문건대로 국정원과 청와대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건이 추가로 나와서 지난번 재판 기회에 그걸 어떻게든 증거 능력을 부여받아서 증거로 쓰이게끔 하려고 제출했는데 재판장이 그걸 주진 않았습니다. 원세훈 원장은 2009년 2월에 취임 자체가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야권 세력, 시민단체, 이 모든 단체들을 무력화시켜서 영구 집권 내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미명하에 국가 안보를 위한다? 반대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것 자체를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종북 좌빨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계속 지시합니다. 최근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물론 가장 그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광우병 추풍 집회였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커다란 위협을 2008년도에 있었죠. 2008년도에 이래서 안 되겠다. 이 모든 그 난리가 모두 인터넷상에서 빚어진 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종북 좌파가 장악하고 있다. 네. 야당들과 그러니 이것을 뒤집어야 되겠다. 결국은 촛불 시위를 통해서 대부분이 장악됐는데 유일하게 장악되지 않고 있는 게 젊은 층이었고 그래서 그 젊은 층 우군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만든 겁니다. 젊은 층 우군화. 예. 전략. 그런데 그것이 지지강조 말씀 안에 포함이 돼 있었고 여러분 그 문건 아직도 우리 못 받았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했는데 최동호 검찰총장이 증언했지 않습니까? 전격 이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하면서
국정원에 갔지만 그 서버를 압수수색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꼭 이 부분은 실체를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가장 핵심은 당시에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삭제가 어렵고 아마 대부분의 자료가 지금도 존한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다고 하니 관련자의 일체를 추출해내고 그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전수조사를 한다면 뭐든 진상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우분화 전략도 아직도 우리 못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정원 안에는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문건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번에 그나마 새로운 사고를 살짝 말씀드리면 원세훈 그 재판에서 이런 게 나왔답니다. 그 젊은층 우분화 전략이라는 문건은 아직도 젊은층 우분화 심리전 강화 방안이라는 이 문건은 아직도 우리가 못 갖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게 그게 다 이런 얘기입니다. 젊은 층들이 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뭐 오늘의 뭐 고배드림, 일간 메시지, 트위터, SNS 이런 모든 곳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진보 진영이나 시민단체 일반인인 것처럼 험담, 비난하고 정권 홍보하고 보수 진영하고 그런데 요번에 나왔더라고요. 국정원이 청년들 우파 단체 지도와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는 대학생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국정원이 2011년 청년 우파 단체를 창설하는데 적극 지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청년이다 라는 내용의 구호를 제안해 줍니다. 만들어서 준 걸로 초안을 전달했다. 예. 그리고 2012년 6월에는 청년 우파 단체들의 호국 사진전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래서 2010년 9월 17일에 저희가 그러니까 지시강도 말씀으로 요약되지 않은 그 녹취록에서 나온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학교별로 보수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공동으로 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줘.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지원에는 뭐 재정적 지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연결하고 전교생 같은 단체 연결하고 그렇죠. 지금 보수단체에 대한 어버이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정원 일부 압수수색 했거든요. 압수수색 했을 때 그 국정원 직원의 메일이 있었고 그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 중에 425 진원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 425 진원이 뭐냐면 진원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논지의 논지. 그러니까 SNS에 이런 내용을 퍼뜨려라라고 요약해놓은 글을 담아놓은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이 이 지시강조 말씀의 내용하고 유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시강조 말씀이 그런데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한테 2012년 12월 11일 날 딱 나타난 이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선거 개입, 갑자기 일어난 선거에 있어서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정 전반을 홍보하고 반대파를 무력화시키고 젊은 층을 무분화시켜서 오래도록 계속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칭송과 찬양과 정책 홍보와 이런 것도 비롯해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속되다가 원래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숙적이었던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이 모든 그동안 구축됐던 국정 라인이 박근혜 후보 지원으로 돌아서면서 문재인 후보나 야당, 안철수 후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방으로 막 이어지고 이렇게 된 것을 지금 파악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흐름이 잡히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세훈은 국정원장에 임명을 시키고 임명이 된 이유가 전면적으로 색깔론에 편승해서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 국가안보론에 편승해서 본인들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국정원이 인터넷과 SNS를 장악하고 청년 우분화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있는 줄 우리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12월 11일 날 단추가 툭 터진 건데 사실은 그 전에 2011년에 디도스 사건이라고 기억하시죠? 예, 희대의 사건. 재보궐선거에서 네. 뭐 투표소 같은 걸 검색해 보려면 중앙선관위 들어가야 홈페이지에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가 다운이 됩니다. 다운돼 버려서 갑자기. 거기다가 그 전에 투표소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경됐어요. 그 전에 원래 우리 동네 투표소는 뭐 동사무소였는데 갑자기 학교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근데 투표하러 갈 사람이 내 투표소가 어딘지 확인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아무리 검색하려고 해도 전부 다운돼서 검색이 안 되는 사건. 선관위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그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보좌관들이 민간 그 컴퓨터 업자들을 시켜서 디도스 공격을 한 거죠. 디도스 공격을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한 겁니다. 이것은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서 유죄 판결 받았고. 예, 맞습니다. 다만 그 배경에 당시 박희태 예. 국회의장과 최구식 의원도 연관돼 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지만 아직 그것은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고 디도스 공격한 목적에 대해서도 이 친구들은 재미삼아했다라고 예. 했어요.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특검이 도입됩니다. 예. 특검이 도입돼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를 하다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특검의 기한 말기 정도였죠. 말기 정도에 그 집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발견한 것 같은 청와대 내 문건들이 뭉태기를 발견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바로 국정원이 그 SNS를 장악하라라는 내용들이었고 그걸 검찰에다 넘겨줬죠. 특검이 종료가 되니까. 그렇죠. 예. 검찰에 넘겨줬는데 검찰이 그걸 가지고 있다가 2년 동안이나 넘게 가지고 있다가 2014년 그 사이에 뭐가 벌어졌죠? 이 사건이 벌어져서 2012년 연말에 난리가 나고 정권 교체되고 2013년에 특수수사 부가 구성돼서 검찰에서 막 수사를 하는데도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관련된 국정원의 그 문건을 검찰 다른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청와대에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그 사이에 누가 법무장관이냐? 황교안 씨가 법무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동욱 검찰총장이나 모두가 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최동욱 총장의 뒷조사며 수사 방해며 이 공직선거법 적용 못하게 한 거면 전부 황교안 법무장관의 열정이고 압력이고 노력이고 의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모든 배후에는 황교안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진성미 의원은 말씀하신 거죠? 추측. 그리고 아까 진성미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트위터 얘기는 뭐냐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이런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미국 본사의 양해하에 미국에 있는 서버들, 외국에 구축된 서버들을 봐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 최동욱 검찰총장 일단 그 특수팀이 특검에서 특수팀이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그 법무부가 그 행정 절차를 밟아줘야 되거든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장관이 그 절차를 안 밟아준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사실상 거부했죠, 거부. 예, 외국에 있었던 서버나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증거를 확보할 수 없게 만들고 다양한 이유로 사법 조사 자체를 방해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 사건을 아주 왜곡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오히려 밝혀낸 사람만 징계당하고 재판 고소당해서 재판받고 그런데 그 대구 심리 전단은 단 한 사람도 김하영 빼고는 수사조차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기소유예 당하거나 아예 조사도 안 받고 그 이유는 다 그런 거죠. 내부에서 뭔가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내부를 단속하느라고 그런 거를 한 거죠. 네. 당시 검찰에서 실제 범죄 행동을 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불기소한 명분이자 논리는 뭐였냐면 국정원이라는 특수 권력 관계 내에서 이종명, 민경주 네. 이 국장 차장과 원세훈 원장이라는 강고한 권력자들 시켰기 때문에
시킨 것을 그대로 따라 했을 뿐이지 이 말단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따른 데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것이 논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통탄은 뭐였냐. 그럼 앞으로 조국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조국들은 국정보다 더 강한 권력 관계에서 고소시키면 다 해야 되는데 네. 조국대 전부 행정대원들은 전부 무죄 판결 내려줘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조폭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의 1등 공신은 누가 뭐라 해도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첫째는 앞서 국정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돼요. 왜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육하 원칙이 다 드러나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이 분명히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이 전체적인 조작 농간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그 다음에 도입된 게 뭐냐면 범죄수사 규칙에 모든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거나 킵스라는 통합수사 전산망, 형사사업 전산망에 입력을 하거나 응급할 때에는 일단 구두로 수사 지휘를 하고 사후에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로 기록하도록 범죄수사 규칙이 바뀌었어요. 근데 범죄수사 규칙은 법이 아니에요. 경찰적 훈령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겨도 처벌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고쳐나가는 것.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